스노든의 UFO 폭로. 우주는 인류가 마주한 가장 신비로운 미지의 영역 중 하나예요. 광활한 우주의 크기 때문에 다른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내부 고발자 중 한 명이 된 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계약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변부 이야기로 치부했던 주제, 즉 미확인 비행 물체 UFO 외계 생명체 가능성에 관심을 돌렸어요. 그가 정부가 UFO와 잠재적 외계인 접촉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발견한 사실은 대중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한 것이었어요. 스노든의 폭로는 정부들, 특히 미국 정부가 미확인 공중 현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겨왔다고 시사해요. 이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정보를 기밀벽 뒤에 숨길지 결정하는 기본적인 가정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첫 접촉의 두려움. 대중매체에서 예계 생명체를 묘사하는 대부분의 작품들, 예를 들어 고전적인 이야기인 우주전쟁부터 현대 영화인 인디펜던스 데이까지 적대감과 폭력,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온 존재들의 파괴에 초점을 맞춰요. 이런 가상의 이미지들은 외계인들을 적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인류의 생존이나 안녕에 전혀 관심 없는 존재로 묘사하곤 하죠. 스티븐 호킹, 데이비드 브린,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한 사상가들도 이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걱정을 공개적으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도 예계 생명체가 적대적이거나 위험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전혀 없어요. 현재 과학이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인류를 잠재적인 외계 생명체로부터 숨기려는 선택은 우리 종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결정 중 하나로 판명될 수도 있어요. 요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계 생명의 존재를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우주 어딘가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강한 가능성이 있어요. 많은 발견과 주요 과학자들의 이론들이 지구 밖 생명의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진짜 질문은 더 이상 생명이 다른 곳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명일지, 그리고 접촉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거예요. 첫 접촉을 둘러싼 두려움은 주로 인간 역사에서 비롯돼요. 지구상에서 기술 수준이 매우 다른 사회들이 만났을 때 결과는 종종 덜 발전된 그룹에게 재앙적이었어요. 이 패턴 때문에 인간보다 훨씬 발전된 종족을 만난다는 생각이 당연히 불안을 일으키죠. 하지만 이 두려움은 예계 생명체의 의도에 대한 실제 지식보다는 인간 행동을 더 반영하는 걸 수 있어요. 니미츠 틱택 조우 사건. 2004년 11월 14일 데이비드 프레이버 사령관은 여전히 샌디에이고 근처에 서 있었던 일상적인 훈련 비행이 어떻게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변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해요. 그는 당시 알려진 어떤 항공기나 무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틱택 모양의 물체를 봤다고 보고했어요. 임무는 표준 공중 방어 훈련으로 시작됐어요. 2대의 아군 제트기가 새로 도입된 슈퍼 호넷을 타고 2대의 적군 제트기와 대결하는 거였죠. 상황은 USS 프린스턴호가 프레이버와 그의 팀에게 연락해 실제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바뀌었어요. 방향을 바꾼 후 조종사들은 항공기 아래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다 표면 바로 아래에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는 잠수된 비행기나 잠수함처럼 보였어요. 그 물체는 흰색이었고 날개가 없었으며 보이는 로터도 없었어요. 적외선 시스템으로는 배기가스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는 알려진 어떤 항공기에서도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호기심에 이끌려 프레이버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물체는 물에서 솟아오르며 급속히 상승했고 그가 하강할 때 그의 비행 경로를 따라 미러링하기 시작했어요. 몇 초 만에 그것은 그의 제트기 코를 지나 가속하며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속도와 기동성은 어떤 국가의 군사 기술로도 알려진 것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USS 니미츠호에 착륙한 후 프레이버와 다른 조종사들은 승무원들에게 그 조우를 보고했어요. 두 번째 조종사가 발진해 그 물체를 찾았고 성공적으로 위치를 파악했어요. 이 조종사는 무기로곤을 달성하고 틱택의 비디오 영상을 녹화했어요. 해군에 따르면 그 영상은 대중 공개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미 유출된 후 공식적으로 발표됐어요.
이 사건은 현대 역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UFO 조우 중 하나로 널리 여겨져요. 여러 훈련된 군 조종사들이 그 물체를 관찰했고 레이더 추적과 적외선 비디오가 지원됐어요. 모두 알려진 물리학에 도전하는 비행 행동을 나타내죠. 니미츠 조우는 오인, 날씨 영향 또는 조종사 실수로 쉽게 치부할 수 없어요. 증거와 목격자 신뢰도가 비정상적으로 강하거든요. UFO와 국가 안보. 요즘 UFO 목격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서 국가 방위와 통제된 공역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생기고 있어요. 이 보고들 중 많은 경우 알려진 인간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듯한 고급 능력을 가진 물체들을 묘사하죠. 이 때문에 이 미확인 물체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군사 소식통들이 지지하는 극한 속도와 기동성에 대한 보고들을 고려하면 더 그렇죠. 방위 관점에서 보면 제한된 공역에서 작동하는 알려지지 않은 물체를 명확히 식별하거나 추적하지 못하는 건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가능한 위험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세력의 감시 활동이나 경쟁 국가들이 첩보 또는 군사 목적으로 매우 발전된 낯선 항공기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위험 때문에 정부들, 특히 미국은 과거보다 이 목격 사례들을 훨씬 더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어요. 공식 대응은 인정과 제한된 공개를 함께 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펜타곤의 성명과 상원에서의 논의들이 이 목격 사례들이 실제라는 걸 확인했어요. 이는 과거의 부정이나 침묵에서 벗어난 변화예요. 동시에 자세한 공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당국이 대중의 공황을 피하려 하거나 민감한 방위 약점을 보호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늘어나고 있어요. 숨겨진 동기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UFO 목격 사례가 군사 예산 증가를 정당화하거나 다른 주요 이슈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진짜 안보 필요와 오용 위험 사이의 균형은 여전히 논쟁거리예요. 이 물체들의 알려지지 않은 기원과 의도까지 더해지니 정부와 대중 모두가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예요. 즉각적인 방위 우려를 넘어서는 함의는 더 광범위해요. 만약 이 물체들이 경쟁 국가들의 것이라면 이는 큰 첩보 실패와 심각한 기술 격차를 의미할 거예요. 만약 완전히 다른 무언가라면 그 결과는 훨씬 더 깊어서 인류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거예요. 정부의 비밀 유지, UFO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 신뢰. 요즘 몇 년 사이에 정부가 UFO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과 추측이 많아졌어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공개한 정보 덕분에 이 문제에 새로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이 정보는 UFO 이야기를 대중의 생각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 만들기가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의도적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의견을 형성하려는 노력처럼 보이거든요. 정부 내부의 비밀스러운 부분에 대한 대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딥스테이트라는 개념이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요. 딥스테이트는 보통 정부 안에서 조용히 활동하며 일반적인 국민 감독을 받지 않는 그룹들을 가리키죠. UFO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람들이 딥스테이트가 예개인 만남 이야기를 만들거나 과장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거든요. 심각한 정치나 사회 문제를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하고 UFO 주변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국민들은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중요한 문제들은 덜 주목받게 되죠. 이런 방법들은 특히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큰 위험을 가져와요. 사람들이 정보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오해를 일으키게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거나 의심하게 되면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 의심은 UFO 주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정책이나 지도력 영역으로도 퍼져요. 시민들은 공식 발표가 진실인지 진정한 투명성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죠. 불신이 커지면 그 영향은 오래가고 해로워서 지도자와 국민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우려들은 미확인 물체나 예계 생명에 대한 논쟁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투명성, 국민의 이해,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신뢰의 균형 같은 더 큰 문제와 연결돼 있죠. 스노든의 공개에서 언급된 UFO 이야기의 활용 의혹은 대중의 대화를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종종 보이지 않는 힘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UFO 정보의 조작은 정부가 특정 목표를 위해 이야기를 관리하는 한 예에 불과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어떤 정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죠. 미디어의 관심 분산과 인위적으로 만든 공포. 에드워드 스노든은 최근 UFO 미디어 보도가 급증한 것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정부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한 스노든은 UFO에 대한 과도한 집중이 국민의 관심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죠. 그가 지적하는 주요 예시 중 하나가 노르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사건이에요. 러시아와 유럽 사이 가스 수송에 필수적인 이 파이프라인은 국제적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는 사보타주를 당했다고 해요. 스노든은 이 사건과 그 경제적 정치적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미디어 관심 대신 보도가 극적인 UFO 이야기로 옮겨가면서 잠재적인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중의 초점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해요. 스노든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관심 분산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는 이를 인위적으로 만든 공포라고 표현하는데 센세이셔널한 주제를 통해 의도적으로 공포와 긴급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미확인 비행물체와 가능한 외계 위협에 대한 이야기는 강한 감정을 자아내서 파이프라인 사건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만들기 쉽거든요. 스노든의 관찰은 현대 미디어 행동의 불안한 측면을 드러내요. 뉴스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로부터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이런 방식은 권력자들에게 민감한 문제에 대한 감시를 제한하면서 대중 논의를 형성할 기회를 주어요.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치적 논란이나 경제적 어려움 시기에 센세이셔널한 이야기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곤 하죠. UFO 이야기는 특히 효과적이에요. 공포와 매력을 동시에 불러일으켜서 청중을 사로잡으면서 더 중요한 주제들은 덜 주목받게 만들거든요. 역사적인 UFO 미스터리. 1944년 11월에 미국 공군의 많은 조종사들이 이상한 물체들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어요. 이 물체들은 나중에 푸파이터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는데 이 이름은 스모키 스토버라는 만화에서 따온 거예요. 푸파이터들은 빨간색으로 빛나고 놀라울 정도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신비로운 물체로 묘사됐어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럽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하늘을 빠르게 오가며 방향을 바꾸곤 했죠. 첫 번째 목격 보고는 라인강 계곡 상공을 비행하던 야간 전투기 탑승객이었던 프레드 링월드 중위로부터 나왔어요. 공군 조종사들은 직선으로 배열된 8배에서 10개의 불빛을 봤다고 했어요. 적기일까 봐 걱정된 승무원들은 지상 레이더 팀에 연락했지만 레이더 요원들은 아무 이상한 것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한 조종사가 물체들을 향해 방향을 틀며 교전하려 하자 불빛들은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 최초 사건 이후로 보고는 계속됐어요. 1944년 12월 중순에는 또 다른 조종사가 T자 모양으로 깜빡이는 빨간색과 초록색 불빛들을 봤다고 설명했어요. 이전 목격 때처럼 불빛들은 빠르게 사라졌고 아무런 증거나 설명도 남기지 않았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비슷한 만남이 반복적으로 보고됐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어요. 당시 여러 이론이 제기됐어요. 일부 사람들은 조종사들이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환각을 본 거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특이한 기상 패턴이나 드문 대기 현상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가장 불안한 생각은 그 물체들이 나치, 독일이 개발한 첨단 비밀 무기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나치 시설들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그런 기술에 대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푸파이터 목격 사건들은 군대가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과 만난 가장 초기에 잘 기록된 사례 중 하나로 여겨져요. 이 사건들이 전시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조종사들이 고도로 훈련받고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보고의 무게가 더해져요. 이 관찰자들은 하늘의 물체를 정확히 식별하는 게 생존에 직결됐던 경험 많은 전투 조종사들이었어요. 정부 프로그램과 미지의 것에 대한 탐구. 고급 항공우주 위협 식별 프로그램은 2007년에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설명하기 어려운 공중현상, 특히 빠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항공기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 비밀 프로그램은 군 정보 담당관인 루이스 엘리손도가 이끌었고, UFO 보고서와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조사하는 데 집중했어요. 엘리손도는 약 10년 후 펜타곤에서 사임한 뒤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정부가 이런 현상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의 존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해요. 정부가 이런 목격 사례를 진지하게 여기고 예산과 전담 인력을 투입할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는 걸 보여주죠. 기밀 상태였다는 점은 발견된 내용이 민감하다고 여겨졌다는 뜻이에요. 엘리손도가 공개적으로 나선 건 이 문제가 잠재적인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부 노력 외에도 민간 단체들이 지적 생명체 탐구에 큰 역할을 해왔어요. 천문학자 칼 세이건과 질 타터가 예계 지적 생명체 탐색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죠. 이 연구소는 나사와 국립과학재단과 함께 연구 계약자로 일하면서 자원을 모아 지구 밖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연구해요. 이 단체의 사명은 우주에서 생명과 지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연구에서는 라디오 신호, 광학 방법, 레이저 탐지 등을 이용해 고급 기술의 흔적을 찾죠. 이는 인류를 오랫동안 매료시켜온 질문에 대한 체계적인 과학적 접근을 나타내요. 이 탐색을 넓은 과학 커뮤니티가 지지하고 있어요. 나사는 2022년 3월 21일에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어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발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이 행성들 중 많은 곳은 아직 탐사되지 않았고 또 다른 행성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중 일부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발견들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논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예전에는 추측에 불과했던 게 이제 관찰 가능한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실제 발견을 바탕으로 확률을 추정할 수 있게 됐고, 잠재적으로 생명이 살 수 있는 행성이 늘어나면서 우주 어딘가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드물기보다는 오히려 높아 보이게 됐어요. 외계 생명체의 확률과 페르미 역설.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 수십억 개의 별이 있으니 어딘가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크죠. 기본적인 계산만 해도 우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생명이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유명한 페르미 역설은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딴 거예요. 예계 문명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도 명확한 증거나 접촉이 확인된 적이 없다는 당혹스러운 문제를 지적하죠. 이 모순 때문에 많은 과학적 설명이 나왔어요. 일부는 고급 문명이 극히 드물거나 강력한 기술을 개발한 직후 스스로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고 믿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대한 거리 때문에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외계 사회가 인류와 접촉할 관심이 전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외계 생명체를 발견하면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과학자들이 생물학을 이해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 밖 생명은 지구처럼 탄소 기반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발견은 철학과 종교에도 영향을 주어 우주에서 인류의 역할이나 인간 생명의 독특함에 대한 믿음을 도전할 수 있어요. 또한 인간이 외계 존재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일지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들은 평화로운 탐험가일 수도 있고 잠재적인 위험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에드워드 스노든은 정보 분야 경험과 기밀 시스템 접근을 바탕으로 다른 관점을 제시해요. 그의 생각은 외계 생명이 존재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증거가 발견되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게 만들죠. 큰 걱정거리 중 하나는 그런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공유될지 아니면 패닉이나 불안정을 일으킬까 봐 비밀로 유지될지예요. 우주 탐사가 계속되고 생명 탐구가 확대되면서
우주의 신비는 흥분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켜요. 이 추구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 하나의 답을 찾는 동시에 그런 발견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준비하는 거예요. 외계 생명체 탐색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과학 노력 중 하나로 문명을 영구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노든 대 타잇은 암호화 문제.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인류가 홀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주 곳곳에 수많은 행성이 펼쳐져 있고 신호를 탐지하는 도구들도 계속 좋아지니까요. 이제 질문은 단순히 생명이 존재하는가에서 과연 인간이 그걸 정말 발견하고 싶어 하는가로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계 문명이 평화로운 탐험가일지 아니면 잠재적인 위협일지 궁금해하죠. 이 주제는 더 이상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지한 과학 논의로 들어왔어요. 많은 천문학자들이 외계 지능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거든요. 일부는 인류가 우주로 신호를 보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접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대로 조용히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목을 끌면 알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에드워드 스노든은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과의 팟캐스트 대화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어요. 자신의 정보 분야 배경을 바탕으로 한 관점을 제시했죠. 스노든은 외계 통신이 너무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있어서 인간이 그걸 의미 있는 신호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은 기술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아주 짧은 단계에서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어요. 스노든에 따르면 문명이 처음으로 라디오 기술을 개발해서 단순하고 보호되지 않은 신호를 방송하는 짧은 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암호화가 표준이 되는 건 비교적 빨리 일어나죠. 그러면 그 전송 신호들은 외부 관찰자에게 무작위 잡음처럼 보이게 돼요. 이 때문에 다른 문명이 그걸 탐지하거나 이해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지죠. 이 아이디어가 맞다면 문명이 쉽게 탐지 가능한 신호를 보내는 기간은 기껏해야 수십 년, 길어야 한 세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우주의 엄청난 나이와 비교하면 두 문명이 이 짧은 기간에 겹칠 확률이 매우 작아져요. 그래서 외계 생명을 탐지하는 노력이 복잡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 지능 탐색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은 안심시키며 말해요. 메시지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요. 목표는 기술 자체의 증거를 탐지하는 거예요. 세스 쇼스텍 같은 연구자들에 따르면 송신기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를 찾기만 해도 이미 선진 문명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어요. 메시지를 해독할 수 없더라도 말이죠. 스노든은 암호화에 대해 일반적인 용어로 이야기한 거예요. 외계 통신 연구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한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암호화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왜냐하면 특정 유형의 신호는 내용과 상관없이 쉽게 탐지되기 때문이죠. 라디오는 탐색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대형 망원경으로 자연적인 우주 잡음과 구분되는 협대역 신호를 스캔하죠. 스노든과 닐 디그레스 타이슨의 대화는 문명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왜 특정 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강조해요. 연구자들은 광학 신호나 적외선 신호 같은 대안을 탐구하고 있어요. 라디오가 유일한 옵션은 아니지만 현재 기술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도구로 남아 있어요. 신호를 기다리며. 페르미 역설은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가 유명하게 다들 어디 있는 거야? 라고 물었던 데서 이름이 붙었어요. 이 역설은 정말 궁금한 모순을 지적하죠. 은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행성이 있는데도 확인된 외계 신호나 방문은 전혀 없었어요. 왜 지구는 외계로부터의 전파를 받지 못하고 외계 방문자를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1950년 이후로 과학자들은 생물학, 기술, 사회행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설명을 내놓았어요. 외계인들이 인류를 일부러 피하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와 접촉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외계 문명이 첨단 통신 도구를 갖추지 못했거나 너무 멀리 있어서 알아채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외계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거주 가능 행성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는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지구 밖 지적 생명체 탐색은 인류가 시도한 가장 야심찬 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예요. 이 일은 오랜 인내심과 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결과가 나오려면 수십 년, 아니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지 인간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받은 추측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외계 방식과 맞을지는 알 수 없죠. 다양한 전략들은 전자기 스펙트럼의 여러 부분에 초점을 맞춰요. 전파는 멀리까지 잘 전달되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가장 많이 사용돼요. 광학 탐색은 강력한 레이저 펄스를 신호로 찾고 있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별을 둘러싸는 거대한 구조물 같은 대규모 공학 프로젝트 흔적을 찾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아주 먼 거리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인공신호와 자연신호를 구분하는 거예요. 많은 자연 우주 현상이 인공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펄사는 규칙적인 펄스 때문에 한때 예계 신호로 오해를 받았지만 나중에서야 회전하는 중성자별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떤 잠재적 발견이 있더라도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매우 신중하게 검증하고 확인해야 해요. 우주의 메시지 보내기.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스는 기술 기업가 유리 밀러가 자금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로 성간 연구와 대중 홍보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단체의 계획 중인 브레이크스루 메시지 프로그램은 예계 지능체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요.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어떻게 전송할지 아이디어를 모집할 거예요. 이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청취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랍니다. 브레이크스루 이니셔티브스의 피트 워든 소장은 인류가 우주로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이 크게 갈린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자문 패널 멤버들도 양쪽으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죠. 워든 소장은 이 노력을 인류가 자신을 어떻게 대표할지, 어떻게 대응할지 신중하게 생각하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당장 메시지를 보내는 계획은 아니에요. 패널 멤버들은 이미지가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미지에는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으니까요. 이로 인해 기술적인 도전 과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이미지를 어떻게 인코딩해서 받는 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할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스루 메시지는 전파를 쓸지 레이저를 쓸지, 어떤 파장을 선택할지,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보낼지, 성간거리에서 왜곡되지 않게 어떻게 보호할지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르바라의 필립 루빈 연구는 레이저 시스템으로 우주의 광활한 영역에 신호를 방송할 수 있는 이론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한편 1억 달러, 즉 약 1,500억 원 규모로 지원받는 브레이크스루 리슨 프로젝트는 근처 항성계에서 생명체 흔적을 계속 탐색하고 메시지를 보낼 만한 유망한 목표를 찾아내고 있어요. 워든 소장은 에드워드 스노든의 암호화 관련 발언이 먼 미래의 예계 신호를 탐지하는 데 질문을 던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장거리 탐지가 좋아질 수 있죠. 암호화는 중요할 수 있지만 문명이 아예 전송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만큼은 아니에요. 더글라스 바코크는 지구가 라디오 누출에서 벗어나면서 통신이 조용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접촉을 놓칠 가능성이 더 커지죠. 지금으로서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과거 1974년 아레시보 메시지처럼 단순한 수학을 활용해 해독이 가능하게 했던 노력들을 참고로 하면서요. 접촉의 위험, 스티븐 호킹의 경고. 어떤 과학자들, 특히 스티븐 호킹은 외계 지적 생명체와 접촉하려는 시도가 심각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호킹은 2010년에 외계인과의 만남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만남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만남은 기술적으로 덜 발달한 쪽에게 재앙으로 끝났어요. 그는 지적 생명체가 인류에게 평화롭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우려를 제기하며
고도로 발달한 외계 문명이 지구의 자원을 착취하거나 인류를 해치거나 심지어 인간 신호가 신호등처럼 작용해서 생명을 파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묘사했어요. 물리학자 마크 뷰캐넌은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를 탐지할 수 있는 문명은 훨씬 더 발달했을 테고 꼭 우호적일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역사는 조심해야 할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주죠. 기술 격차가 큰 문명 간의 인간 만남은 종종 정복으로 끝났어요.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의 식민지화는 원주민 사회를 파괴했답니다. 만약 인류가 외계인과의 만남에서 약한 쪽이라면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자들은 인류가 이미 자신을 드러냈다고 주장해요. 라디오와 텔레비전 신호가 100년 넘게 우주로 새어나가고 있고, 보이저 탐사선은 이제 성간 공간을 여행하며 인간 존재의 증거를 싣고 가고 있죠. 이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인간의 외계인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행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만약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인류의 폭력과 확장 역사와 비슷하다면 우려는 정당하죠. 다른 사람들은 낙관적으로 성간 여행이 가능한 문명은 내부 갈등과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했을 테니 필연적으로 평화로울 거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건 여전히 추측일 뿐이에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느냐, 침묵하느냐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일 수 있어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합의도 없고 관리 기관도 없고 인류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답니다.